1984년 가을 벌목군의 도끼에 걸린 것은 낡은 배낭 버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것은 1년 전 실종된 간호사와 그녀의 반려견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켰던 두 생명. 대체 지리산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나눈 차가운 말들, 그리고 홀로 떠난 위험한 여행. 지금부터 서연과 보리가 들려주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가을, 대구의 작은 종합병원 간호사실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서연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죠. 28살의 나이에 벌써 7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최근 들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서 말이야.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야근,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의 감정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퇴근길, 서연은 작은 원룸집 앞에서 반가운 짖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황금색 털을 가진 중형견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보리는 서연이 간호학과 3학년 때부터 기르기 시작한 반려견으로 벌써 5살이 된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서연에게 있어 보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유일한 위로였죠. 보리야, 오늘도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 서연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서연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응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교감이 서연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은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어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인생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편지에는 간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데 왜 자꾸 그만두고 싶다는 소리를 하느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서연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처음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병실에서 바라본 창밖의 산들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서연은 보리와 함께 근처 야산을 오르곤 했어요. 산에서 보내는 시간만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보리와 함께 걷는 시간은 도시의 소음과 병원의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보리 역시 산을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인생이 정해진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곁에서 자고 있는 보리를 바라보며 서연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가를 내고 보리와 함께 지리산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죠. 서연이 병가를 신청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이 7년 동안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몸조리 잘하고 빨리 나와. 요즘 신입간호사들은 밤근무를 힘들어해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수간호사의 말에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현아, 갑자기 병가를 내다니. 몸이 많이 아프니?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죠.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며칠 산에 다녀올까 해요. 지리산으로요. 서연의 말에 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리산이라니. 너 미쳤니? 혼자 그런 깊은 산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쌓인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보리랑 같이 갈 거예요. 며칠만 있다가 올게요. 서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뭘 해줄 수 있다고. 너는 정말 철없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의 아버지는 서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며 모든 희망을 서연에게 걸었어요. 교사였던 어머니는 서연이 공부 잘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고 간호사가 된 서연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었죠. 하지만 그 기대와 자랑은 어느새 서연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항상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욱 격분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언제 잘못된 걸 원했니? 안정적인 직장,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게 잘못된 거니?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다른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다고요.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고 싶은 일? 그게 뭔데? 산이나 돌아다니는 게 꿈이니? 너는 정말 한심하다. 내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모습에 저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화를 내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 없이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니?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희생 때문에 제가 평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나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봐.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도 모르면서 무슨 자유를 찾겠다고 하니. 너 같은 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서연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정말 혼자 잘해보겠습니다. 그래, 잘해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혼자 가봐. 어머니는 격한 말을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리가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며 위로하듯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연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상처받는 자신.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 같은 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이 특히 가슴 깊숙이 박혀서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28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어머니는 서연을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보리가 서연의 뺨에 젖은 코를 대며 위로했습니다. 보리야, 엄마 말이 맞을까? 내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 서연이 보리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보리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와의 다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늘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라고 말해왔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서연을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당해왔던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자 서연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등산복, 등산화, 배낭, 침낭, 그리고 사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들을 챙겼습니다. 보리도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보리야, 우리 긴 산책 갈 거야. 엄마 없이 우리 둘이서 말이야. 서연이 보리의 목줄과 간식, 물그릇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보리는 흥분한 듯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언제나 산행을 좋아했던 보리였거든요. 오전 8시 서연과 보리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버스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어요. 버스표를 끊으면서 서연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나는 첫 번째 여행이었거든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서 점점 초록색이 짙어지는 산들이 보였어요. 가을 단풍이 시작되어 산자락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리는 서연의 발치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죠. 평소 차 멀미를 하던 보리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편안해 보였어요. 지리산 입구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서연은 배낭에서 지도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첫날은 입구에서 가까운 계곡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둘째 날에는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틀을 더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산을 즐기려고 했어요. 오후 1시 드디어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산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리도 새로운 냄새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여기저기 킁킁거렸죠. 등산로 입구에는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판이 있었어요. 산행 시 주의사항 일기예보 확인, 충분한 식량과 물 준비, 비상연락처 신고. 서연은 안내판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말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쉼터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서연과 보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서연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쉼터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밤 잠들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계곡 근처에 평평한 터가 있어서 그곳에 텐트를 칠 계획이었습니다. 보리는 계곡물에서 시원하게 물을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이런 보리의 모습을 보니 서연도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서연은 본격적으로 야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터에 텐트를 설치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간호학교 시절 동기들과 몇 번 캠핑을 다녀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보리는 서연이 텐트를 치는 동안 주변을 탐색하며 새로운 냄새들을 맡아보았습니다. 보리야, 어때? 우리 집 어떠니? 서연이 텐트 설치를 마치고 보리를 부르자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텐트 안을 킁킁거리며 둘러보았어요. 텐트 안에는 서연과 보리가 함께 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낭을 펼치고 보리를 위한 담요도 한쪽에 깔아주었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월 말의 지리산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휴대용 버너에 라면을 끓이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야외에서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보리에게는 미리 준비해온 사료와 간식을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텐트 앞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와의 다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 넓은 밤하늘 아래서는 작고 사소한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리야, 저기 저 별들 봐. 얼마나 많니? 서연이 보리를 무릎에 앉히며 중얼거렸어요. 보리는 서연의 품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자연의 자장가 같았어요.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배낭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오늘은 꼭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연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 처음으로 엄마 허락 없이 여행을 떠났다.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보리와 함께라서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글을 쓰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요? 아마 걱정이 되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연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보호하려고 했고 서연은 이해받고 싶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이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보리가 서연의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은 예상보다 편안하게 지나갔어요. 물론 중간중간 바람소리나 알 수 없는 동물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보리가 곁에 있어서 크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어제의 성공적인 야영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보리야,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볼까?
더 예쁜 곳이 있을 거야. 보리는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며 동의 표시를 했어요. 오전 9시 서연과 보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지만 단풍이 절정에 달한 숲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축제 같았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춰서서 그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작은 산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이라 그런지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산장 앞 벤치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김밥과 물을 꺼내어 보리와 나누어 먹었죠. 고도가 높아지면서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오후 시간이니 충분히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고 청명했던 하늘의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보리와 함께 서둘러 하산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의 날씨는 평지와 달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웠죠. 보리야, 빨리 내려가자. 비가 올 것 같아. 서연이 보리의 목줄을 당기며 말했어요. 보리도 변화하는 날씨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나뭇가지들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서연은 재빨리 우비를 꺼내 입었지만 이미 옷이 많이 젖어버렸습니다. 보리는 비를 싫어해서 서연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떨고 있었죠.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올 줄 몰랐는데. 서연이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비를 피할 만한 큰 바위나 동굴 같은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생각보다 그런 피난처를 찾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보리를 안고 큰 나무 아래로 피했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번개가 칠 위험이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등산로는 미끄러워져서 걷기가 힘들어졌고 보리도 자꾸 미끄러지며 힘들어했어요. 괜찮아, 보리야. 우리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안전한 곳이 있을 거야. 서연이 보리를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 위쪽 산비탈에서 돌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급히 보리를 안고 피하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주먹만한 돌덩이가 서연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서연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보리도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보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보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오른쪽 앞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서연이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왼쪽 정강이 부분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어요. 아마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하산할 수 없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서연이 빗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떨어질 때 배낭이 젖으면서 무전기도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널을 돌려봐도 잡음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1983년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정교한 구조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하면 누군가 발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자신들을 찾아줄까요? 게다가 이런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구조대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 어머니 말이 맞았던 걸까요? 자신이 너무 무모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거세게 내렸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 때문에 추위에 떨기 시작했어요. 보리도 마찬가지로 털이 흠뻑 젖어서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체온 저하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죠.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큰 바위 아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면서 이동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보리도 다친 다리를 절며 서연을 따라왔습니다. 큰 바위 아래 작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서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가고 있었고 다친 다리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보리도 서연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는데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우리 꼭 집에 돌아갈 거야. 서연이 보리를 꼭 안으며 다독였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더욱 떨어질 텐데 이 상태로 밤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배낭에서 비상용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싸둔 성냥은 다행히 멀쩡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불을 피울 만한 마른 나무나 낙엽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연은 바위 틈새에서 비교적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손은 추위에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성냥을 그었어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봐, 불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불이지만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연은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탈 수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젖은 나뭇가지들을 불 주변에 두어 말리면서 조금씩 태워나갔습니다. 보리도 불 곁으로 다가와서 몸을 말리기 시작했죠. 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혼자 힘으로는 하산이 불가능했고 무전기도 고장나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산에 오르지 않을 테니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배낭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두어서 다행히 젖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엄마, 마지막에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걱정했던 게 맞았나 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글을 쓰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리와 함께라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보리가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며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보리야, 너라도 살아서 나가야 해. 너는 나보다 길을 잘 찾잖아. 서연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보리는 서연 곁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어요. 서연은 보리와 함께 작은 불 주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침낭은 젖어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비상용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요?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일을 해봤거든요. 비록 이런 결과가 되었지만요. 별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보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작은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귀를 기울여 보니 멀리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야생동물일까봐 걱정되었지만 보리의 반응을 보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한 짖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을 더 크게 피워서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젖은 나무들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 이 불빛을 보고 찾아와 줄지.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서연의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추위와 통증, 그리고 탈수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계속 서연의 얼굴을 핥으며 깨워주었어요. 마치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고마워, 보리야.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서연이 가까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큰 바위 아래 작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서연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가고 있었고 다친 다리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보리도 서연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는데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우리 꼭 집에 돌아갈 거야. 서연이 보리를 꼭 안으며 다독였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더욱 떨어질 텐데 이 상태로 밤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배낭에서 비상용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싸둔 성냥은 다행히 멀쩡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불을 피울 만한 마른 나무나 낙엽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연은 바위 틈새에서 비교적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손은 추위에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성냥을 그었어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봐, 불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불이지만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연은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탈 수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젖은 나뭇가지들을 불 주변에 두어 말리면서 조금씩 태워나갔습니다. 보리도 불 곁으로 다가와서 몸을 말리기 시작했죠.
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혼자 힘으로는 하산이 불가능했고 무전기도 고장나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산에 오르지 않을 테니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배낭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두어서 다행히 젖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엄마, 마지막에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걱정했던 게 맞았나 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글을 쓰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리와 함께라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보리가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며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보리야, 너라도 살아서 나가야 해. 너는 나보다 길을 잘 찾잖아. 서연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보리는 서연 곁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어요. 서연은 보리와 함께 작은 불 주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침낭은 젖어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비상용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요?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일을 해봤거든요. 비록 이런 결과가 되었지만요. 별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보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작은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귀를 기울여 보니 멀리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야생동물일까봐 걱정되었지만 보리의 반응을 보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한 짖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을 더 크게 피워서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젖은 나무들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 이 불빛을 보고 찾아와 줄지.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서연의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추위와 통증, 그리고 탈수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계속 서연의 얼굴을 핥으며 깨워주었어요. 마치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고마워, 보리야.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서연이 가까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쯤 희미한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밤새 간신히 유지해온 작은 불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룻밤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왼쪽 다리에 부기가 심해져서 등산화가 터질 것 같았고 체온 저하로 인해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술도 파래져서 탈수와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보리도 밤새 서연을 지키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는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보리야,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하루만 더 지나면 자신도 보리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특히 보리는 사람보다 추위에 약했거든요. 서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보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이 더 춥더라도 보리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일기장을 다시 꺼내서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말만큼은 또렷하게 남기고 싶었어요. 엄마, 저는 무섭지 않아요. 보리와 함께라서 외롭지도 않고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혼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하지만 보리를 지키는 일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다가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어린 딸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 말이에요. 그 모든 걱정과 간섭들이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서연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지금 보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보리가 서연의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전 10시쯤 서연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가 아무리 깨워도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탈수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지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해 보니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보리야, 이제 너 혼자 내려가. 서연이 가까스로 말했지만 보리는 서연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서연의 몸에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연 주변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를 자르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도끼질 소리 같았어요. 보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그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의식이 몽롱해서 그 소리가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있나? 서연이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멀리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더 크게 짖으며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도끼질 소리가 너무 커서 묻혀버렸어요.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보리와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서연은 보리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보리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어. 그리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보리는 쓰러진 서연 곁에서 계속 짖으며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렸어요. 도끼질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보리만이 마지막까지 서연을 지키며 구조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보리는 끝까지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둘 사이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딸의 사랑처럼 조건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1984년 가을, 서연과 보리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리산 깊숙한 곳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나무를 베어내다가 갑자기 도끼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흙 속에서 금속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김 씨가 흙을 파내자 낡은 배낭의 버클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더 파보니
큰 바위 그늘진 곳에서 희끄무레한 뼈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작은 개의 유골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의 뼈 위에는 낡은 스카프가 덮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덮어준 것 같았죠. 김 씨는 급히 산림청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고 유골 주변에서 신분증과 일기장이 발견되었어요. 신분증의 주인은 1년 전 실종 신고된 간호사 서연이었습니다. 일기장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했어요. 경찰이 어머니에게 연락했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현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지만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지리산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에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보리를 덮고 있던 스카프였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20살 생일 때 어머니가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현이가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리를 돌봐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경찰이 건네준 일기장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눈물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저는 무섭지 않아요. 보리와 함께라서. 엄마 말대로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처럼 제 마지막은 지키는 삶이었어요. 이 글귀를 읽는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지금 보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서연의 동료 간호사들과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어요. 어머니는 서연과 보리를 함께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리도 현이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는 산악회를 찾아갔습니다. 위험한 곳에 표지판을 세우고 싶어요. 제 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산악회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서연과 보리가 발견된 그 위험한 구간에 보리의 길 마이너스 위험 구역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1985년 가을, 어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지리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 예보 꼭 확인하시고 혼자 가지 마세요.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가셔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젊은 여성 등산객이 혼자 왔을 때면 어머니는 더욱 신경 써서 조언해 주었어요. 아가씨, 산은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을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런 봉사를 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딸이 이 산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그 여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분이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어머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서연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어머니는 보리의 길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누군가 놓고 간 작은 꽃다발들이 있었어요.
서연과 보리의 이야기를 들은 등산객들이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아, 보리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너희가 서로 지켜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는 표지판에 손을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서연과 보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을 잃은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에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는 일들이 어머니에게는 딸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되었어요. 서연과 보리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연과 보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큰 아픔을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를 지키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걸 서연과 보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